해당 일지는 1급 극비 서류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허가한 인물 외에는 열람을 금함. 면담 목적 대한민국 곳곳에 발생하는 하늘 혹은 공간이 붉어지는 현상 이하 붉은 하늘 현상이라 칭함. 내에서 생활한 사람들 혹은 관련된 사람들과 면담하여 해당 현상이 발생한 장소에 일어나는 집단 실종, 사망, 이상기후, 정신착란 등의 해결법을 찾아내고자 함. 서론 붉은 하늘 현상은 2012년 용인시 이응 스터디 카페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함. 붉은 하늘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실종 상태가 되고 12일에서 15일 정도가 지난 후 실종된 사람들 중 10% 정도가 생환함. 생환한 사람들 중 80%는 정신착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에 이르게 되거나 광증을 일으켜 자해, 상해, 살인 등의 행위를 취함. 나머지 20%는 모두 자살 기도를 했으며 이에 따른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함. 본론 붉은 하늘 현상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록할 것, 구체적인 지명은 적지 않을 것. 용인시 이응 스터디 카페, 서울특별시 K식당, 김포시 시온 노래방, 이천시 기억박물관, 성남시 D카페, 여주시 비읍 PC방, 서울특별시 리을 도서관, 안양시 7번 면담실. 해당 장소 모두 정체불명의 규칙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면담자 이철환, 남 18세, 특이사항, 면담 당시 정신착란 증세를 보임. 그곳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린 다 좆됐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분명 검은색, 검은 그 자체의 세상인데 붉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붉은색은 하나도 없지만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나요? 누군가, 그래 인간은 아니었겠죠. 아니, 인간이었을 수도. 면담 결과 해당 답변을 한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함. 붉은 하늘 현상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딘가로 전이하는 것으로 추정됨. 면담자 이시은 여 32세 특이사항, 임산부 유산암. 무엇을 봤죠? 히, 내 아이들이었어. 아이들이요? 그래, 내 아이들이었다고. 아니, 우리의 아이들인가? 우리라고요?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이. 면담 결과 이후 똑같은 말을 반복함. 면담자 진희헌 남 52세, 특이사항,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음 스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스님입니다. 다만 지금은 파괴승이지요. 파괴승이요? 불교에서 엄격히 금하는 살생을 저질렀으니 스스로를 스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밖에는. 그렇군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어느 곳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무적행 속 붉은색으로 칠해진 공허. 그 속 정의할 수 없는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었지요. 어느 곳도 아니라는 말은? 이곳은 두 가지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끝없는 윤회를 반복하는 이승, 그리고 구미호, 도깨비 등 태어나기를 마무린 자들이 살아가는 곳인 저승. 그런데 그곳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두 개라는 뜻인가요? 종교를 믿으면 흔히 보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승, 극락, 지옥, 천국.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 오직 두 곳뿐입니다. 면담 결과 세계가 두 개인 것으로 추측됨. 그렇다면 붉은 하늘 현상으로 인해 전이된 곳은 저승? 혹은 제3의 세계? 면담자 김미옥 여 66세, 특이사항, 무속인. 세계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지. 세계는 오직 두 개뿐이네. 평행우주니 다중우주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오직 두 개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는 일겁의 두께로 이루어진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이것만이 진리일세.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세계였죠? 이승이었지만 저승이었고
극락이었지만 지옥이었으며 낮이었으나 밤인 곳 모든 게 뒤섞여 버려 검은색이어야 하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기에 붉은색을 띠는 곳.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네. 두 세계와 연결된 동시에 단절되어 있지. 그곳에 있던 괴물을 묘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네. 자세히 말하면 이곳이 들킬 테니. 면담 결과 이후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함. 면담자 이신우 남이 14세. 특이사항 제대로 된 문장 구사가 불가능함. 그곳에 있던 괴물을 간단하게나마 표현이 가능한가요? 표현할 수 없는, 정의 불가능한, 어느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의 전체이자 각자이자 전체, 개개인의 하나이자 전부. 그래. 가장 정확한 말은 모든 것이 뒤섞인. 그것은 하나인가요? 모른다. 영계인 동시에 무한. 그것은 무엇인가요? 말할 수 없다. 감시 그것이 들킨 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 아닌가요? 무엇이 아니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 그것의 존재. 면담 결과 7일 후 스스로 목을 매달아 사망함. 면담자 진명한 남 32세 특이사항 붉은 하늘 현상 생환인이 아닌 자문인으로 면담. 김미옥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붉은 하늘 현상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게 있나요? 예, 이걸 보시죠. 지금까지 신령현상이나 초자연적 이상현상이 벌어진 곳을 모은 자료입니다. 준비해둔 종이 서류를 보여줌. 용인시 이응 스터디 카페, 김포시 시온 노래방, 이천시 기억박물관, 기타 등등 보면 아시겠지만 붉은 하늘 현상이 일어난 지역과 어느 정도 일치하죠. 심령 현상이 붉은 하늘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최소한 연관되어 있긴 할 겁니다. 현상의 원인일지도 모르죠. 세계가 두 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김미옥 씨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승과 저승,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상의 저승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다른 느낌이라면 여기에서 죽으면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승에서 윤회를 반복하는 거죠.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건 극소수. 그러니까 열반에 든 사람이거나 혹은 윤회에 각인될 만큼 거대한 죄악을 저질러서 지옥에 쳐넣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저승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게 보통입니다.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라는 건가요? 그쪽에 가깝죠. 서로 교류는 하지만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서로의 세계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니.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심령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심령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말은 두 세계를 구분하는 일겁 두께의 장벽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붉은 하늘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 흐려짐 현상, 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상하고도 까다로운 규칙서가 있다는 점. 그렇죠. 그 규칙서는 약해진 장벽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침. 그렇다는 말은 이건 아직 가설이지만 붉은 하늘 현상이 장벽이 약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면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날에는. 범지구적인 붉은 하늘이. 그렇습니다. 붉은 하늘 현상은 따로따로 봐야 할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상현상은 이 붉은 하늘 현상의 전조현상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면담 결과 해당 가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붉은 하늘 비상대응 연합부서를 설립함. 면담자 정희현 남 19세. 특이사항 면담 당시 정신착란, 조현병 증세를 보임. 그곳엔 무엇이 있었죠? 여러 가지. 동시에 딱 하나. 그치만 확실한 건 우리마저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어떻게 도망쳤나요? 기도했어. 기도요? 그래. 기도. 이곳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그것이 나한테 관심이 없기를. 그것이 지금 배부르기를. 나를 찾지 못했기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 아무도 없었던 그 지르게 붉은 공간에서 드디어 만난 거야. 누구를요? 이혜진. 면담 결과 이혜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정희현은 4일 뒤 심장마비로 사망함. 면담자 이혜진요. 특이사항, 이곳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함. 면담은 펜과 종이를 통해 진행함. 당신은 누군가요? 이승 소속이지만 저승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죠. 저승이요? 저승이라 하기는 좀 그렇죠. 귀신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승 저승으로 나누는 것보단 요괴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인계랑 요괴로 나눠 말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승 소속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인계에서 태어나면 윤회를 반복하죠. 요괴에서 태어나면 성장과 퇴행을 몇천 년 주기로 반복합니다. 저는 인계에서 태어났음에도 윤회를 하지 않고 본디 요괴에 있어야 할 귀신의 형태로 인계에서 떠돌고 있으니 이승 출신 요괴 잡귀일 뿐입니다. 정희연 씨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다 그러던데요. 누구요? 아, 워낙에 구한 사람들이 많아서 죽었다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죽은 게 아니니까 그것과 뒤섞이진 않았겠군요. 나름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구하셨다고요? 저는 그 공간에 익숙하니까요. 공허 그 자체인 허수 공간 비록 지금은 끔찍하게도 붉게 물들었지만 나름 저 또한 어느 것도 아닌 존재로서 힘 닿는 데까지 사람들을 구하고 최대한 그걸 피해 도망쳐 나오는 건 가능했어요. 어느 것도 아닌 존재는 뭔가요? 저 같은 존재, 인계와 요괴 그 사이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존재를 말해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인계 요괴 둘 다 속해 있는 이중국적자라면 그건 그 무엇도 아닌 무국적자라는 점. 그것과 싸우면 승산이 있나요? 전혀 단 일도 없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을 적의 트라우마를 가진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소녀고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괴물이에요. 면담 결과 이후 요괴에서도 나를 부르고 있다며 왔다 갔다 하기 귀찮네라고 불만을 표시한 뒤 홀연히 사라짐. 면담자 김미옥, 여 66세 특이사항, 무속인, 생환 이후 두 번째 면담. 그때 이후로 괜찮았나요? 조용히 끝을 준비하는 것 빼고는 아무 일 없었네. 끝이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정말로 세계 종언의 날이 오고 있으니 종언이란 말씀은 장벽에 금이 가고 있어. 그 장벽이 장벽 사이 존재하면 안 되는 일겁의 공간 속에 균열 사이로 이승과 저승이 섞였다네. 섞였다고요? 그래. 인간과 요괴가 사람과 귀신이 서로서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여 보라색이라는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듯이 장벽의 틈새로 이승과 저승이 섞여 그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지. 괴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괴물이 넘어오기에 균열이 작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장벽이 무너지는 날에는 해결 방법은 있나요? 없다네. 그래도 저항은 계속해봐야겠지. 한 줄기 빛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면담 결과 일주일 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사망함.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음. 아들 진명한 또한 3일 뒤 한강에서 투신함. 면담자 진희현, 남 52세 특이사항 스님, 생환 후 두 번째 면담. 얘기할 게 있으시다고요?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운도 심상치 않군요. 시간이 없을 듯합니다. 네. 그것은 노을입니다. 노을 인계가 낮 요괴가 밤이라고 한다면 낮과 밤의 중간이기에 노을이 아니라 낮과 밤이 뒤섞였기에 노을입니다. 네. 노을은 주변을 붉게 물들죠. 인계와 요괴 사이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조차 붉게 물들였습니다. 만약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이 인계든 요괴든 어딘가로 간다면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일 겁니다. 모든 것을 뒤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도움을 구하고 협력하세요. 가능하다면 요괴와도 장벽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붉어지게 될 테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군요. 전 비록 박예승일 지언정 가장 큰 악업은 저지르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즉시 이 건물에서 벗어나세요. 면담 결과 해당 발언 직후 7번 면담실에 붉은 하늘 현상이 나타남. 미리 대피했던 요원 11명은 무사하나 진의원이 끌려감. 보름 후에도 생환하지 않아 최종 사망 처리했으며 이후 해당 건물에는 파괴가 불가능한 정체불명의 규칙서가 생겨남. 규칙이 하나였던 해당 규칙서는 그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중임. 규칙서에 최초로 생겨난 내용 1. 해당 건물 지하에는 7번 면담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팻말에 7번 면담실이라 쓰여진 문이 있다면 절대 열지 마시고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세요. 결론 붉은 하늘 현상은 범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동화 현상과 경계 흐려짐 현상의 연장선으로 추측됨. 노을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인계와 요계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체는 불명. 만약 노을이 어딘가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최악의 경우 세계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측됨. 노을의 존재를 정확히 규명하기까지, 그리고 해당 현상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세계 종언을 피할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해당 서류는 1급 극비 서류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해당 안내서는 헤레스 입욕제의 사용 방법 및 후처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눈이 보이지 않으시거나 글을 읽을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 지인 또는 가족분들을 통해 저희 헤레스 입욕제 사이트에 게시된 음성 안내문을 듣고 사용을 권장합니다. 헤레스 입욕제를 사용하실 때는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신 뒤 풀어서 사용을 해주십시오. 받으신 입욕제가 물에 풀리기 쉽도록 잘 저어주십시오. 입욕제는 1개 또는 2개를 풀어서 사용을 해주십시오. 향이 약하다는 이유로 3개 이상 사용을 금합니다. 그것은 3개 이상일 때 향을 맡고 찾아옵니다. 입욕을 시작하시면 향은 진해질 것입니다. 만약 3개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 즉시 해당 샤워룸 또는 화장실의 문을 잠그신 뒤 3일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욕조물은 사라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지십니다. 3일간 큰 소음을 내시면 안 되며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입욕제가 풀리고 해당 욕조물에 몸을 담그시면 제일 먼저 입욕제가 들어간 욕조물을 입에 잠깐 머금은 뒤 욕조 밖의 바닥에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찾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욕조물에 몸을 담그신 뒤 몸을 풀고 기다리시면 약 5분 뒤 거품이 올라올 것입니다. 만약 거품이 올라온다면 절대로 입에 머금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입욕제에 산성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입욕을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색이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색깔에 따른 효과 및 후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욕조물이 초록색 또는 옥색으로 변한다면 근육이완 효과와 함께 몸이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때 얼굴이 욕조물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얼굴을 포함해 몸 전체가 욕조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욕조물이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변한다면 혈액순환 촉진과 함께 몸이 점점 더 따뜻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때 물이 투명하게 바뀔 때까지 차가운 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뜨겁다고 하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미 몸에 붙은 불은 끌 수 없습니다. 욕조물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면 피로 회복과 함께 몸이 점점 부드러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겁을 먹지 마시고 계속 입욕을 즐겨주십시오. 절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당신이 당황하여 어색함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을 물 안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낮은 확률로 물이 검은색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할 조짐이 느껴진다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기 전까지 즉시 물에서 나와서 불을 킨 채로 욕조가 든 방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을 두들기더라도 절대 열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당신을 만날 때까지 끈질기게 문을 두들길 것입니다. 진정하신 뒤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욕조물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회사 직원이 즉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 통화 가능 시간, 오전 1시부터 오후 12시. 만약 통화 가능 시간을 넘어서 일이 진행된다면 현관문을 잠그시고 전화를 걸어서 음성 메시지로 숨바꼭질이라는 말과 함께 그것이 당신을 찾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욕조물이 투명해지셨다면 그것이 당신을 찾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몸을 맡기고 입욕을 즐겨주십시오. 하지만 투명해지지 않고 하얀색으로 변한다면 언제든지 몸을 맡기고 입욕을 즐겨주십시오. 욕조물은 일반 목욕물처럼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끔 물을 버린 뒤 검은색의 가루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루를 물에 흘려서 버리신 뒤 일주일간 입욕제를 사용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 시 바로 물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입욕제를 사용 시 무언의 소리가 들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리를 들을 시도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한 귀로 흘려주십시오. 입욕제를 통해 입욕을 끝마치신 뒤 물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후 그것의 형체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물을 보지 마십시오. 아직까진 형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물을 피해 주십시오. 입욕제의 사용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신 분들은 입욕제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주십시오. 이상 헤레스의 입욕제 사용 안내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벽화거리는 저희 시 사업에서 조성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을 외곽거리에서부터 고등학교 입구길까지 연결되는 긴 담벼락에 그려진 다양한 벽화를 볼 수 있는 벽화거리입니다. 저희 벽화거리는 국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거리,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수상한 저희 시의 자부심이며 밤낮으로 관리되는 귀중한 시의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벽화거리를 구경하시기에 앞서 여러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몇 항목의 경우 거리를 구경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도 존재하오니 저희가 나누어 드린 팜플렛에 적힌 규칙들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벽화거리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관광객분들의 안전과도 관계가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가 넘으면 벽화거리에는 관광객은 있어선 안 됩니다. 반드시 오후 6시 전에 직원이 건네주는 염주를 착용하시고 마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간 후에도 1시간 동안은 그것을 벗어선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벽화거리 구역에 조성된 벽화는 지금도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러므로 벽화를 관람하시는 중에는 지나친 소음, 흡연 등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들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을 쳐다보시는 것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존중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을의 낡은 파란 지붕의 집은 눈길도 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도 식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관람 중 배가 고프시더라도 마을의 정육식당에는 절대로 방문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육식당에 가서는 안 됩니다. TV에 다수 출연했다는 홍보 간판에 혹하지 마세요. 그는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혹시 배가 고프시다면 정육식당이 아닌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벽화를 구경하시던 중 그래피티들로 이루어진 테마구역에서 하회탈 그림이 그려진 그래피티를 보셨다면 최대한 못 본 척을 하시고 빠르게 해당 구역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번까지는 당신의 연기를 눈감아 줄 것입니다. 두 번은 봐주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지체하지 마세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세요. 당신이 더 빠르기만을 기도하세요. 벽화를 절대로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담벼락의 벽화를 손상시키면 그 그림들은 당신이 이곳을 벗어나도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의 원한을 사는 행동을 삼가도록 하세요. 작은 나비들이 그려진 벽화를 감상하실 때는 그림 속의 그것과 똑같이 생긴 파란 나비를 조심하십시오. 그 나비들은 종종 그림 주위를 날아다니며 그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특수장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아이들이 나비를 따라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고기를 특히 좋아합니다. 저희 벽화거리에서 빨간 여자를 봤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괴담 같은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빨간 여자의 노래를 부르는 동네 아이들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벽화구역이 아닌 곳에 묻혀진 붉은 것은 빨간 페인트가 실수로 묻은 것입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만 감상을 끝내신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저희 벽화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이면 푸드트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벽화 감상 중 허기진 관광객들이 그것을 많이 찾곤 하는데 다른 푸드트럭의 음식들은 드셔도 무방하나 검정색 트럭에서 파는 미트볼은 절대 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미트볼을 드신다면 그것들처럼 될 수 있으니 절대로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의 특제 소스 치즈 미트볼은 정말 맛있습니다. 동양풍의 물고기 벽화가 잔뜩 그려져 있는 구역에서는 벽화의 물고기가 매일 밤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밤낚시를 즐기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들이 다시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을에서 퍼지는 괴소문들의 의문을 품지 마세요. 다음 물고기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벽화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벽화들의 구역이나 그림이 바뀌는 것은 작가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벽화거리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 및 보완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벽화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을 신당나무 밑에 있는 돌무덤을 건들지 마십시오. 마을은 오래된 마을이며 그곳에 그것들이 있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등교길 구역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해당 벽화를 구경하시던 중 온몸이 빨간색인 여학생 그림을 보셨다면 그대로 뒤돌아서 10m가량 돌아가신 후 다시 해당 구역으로 오셔서 담벼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관람을 진행하시되 만약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11-1의 방법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해당 장소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소금이 든 작은 종이봉투와 붉은 실 바늘을 줄 것입니다. 그 바늘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낸 다음 봉투 안에 넣고 붉은 실로 봉하십시오. 그러면 직원이 그것을 불에 태울 것입니다. 그 후에는 타고 남은 것을 삼키십시오. 그러면 그녀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 내에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119를 부른 후에 바로 마을의 낡은 파란 지붕의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전문 응급 지식을 가진 유일한 주민입니다. 단, 그녀에게 빨간 여자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만 아니라면 그녀는 친절하게 응급처치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 중에 그녀에게 빨간 여자 이야기를 한다면 안녕히 가십시오. 19살 내 생일, 사람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0, 아빠도 0,
내 동생은 1, 엄마는 87, 도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하지 않고 동생이 한 것, 아빠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많이 한 것. 도대체 뭐가 있지? 숫자가 뜨는 것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지 길거리 사람들의 숫자는 보이지 않았다. 친한 친구들은 보였다. 민수 0, 기태 0, 김다정 0, 선생님도 0. 친분에 따라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기준인진 잘 모르겠다. 반 친구들이라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보면 인사하는 정도로는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0 외의 숫자는 보이지 않았다. 동아리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숫자가 보이지 않아서 몇 번은 일부러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도 전부 0이었다. 내 주변에 0이 아닌 숫자는 엄마 그리고 동생 그 둘뿐이었다.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다가 불건전한 생각에 미쳤지만 그건 아무래도 아닌 듯했다. 아빠도 0이었거니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선생님도 0이었으니까 그럼 도대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란 말인가? 하지만 다가오는 육모 그리고 기말, 죄어오는 입시의 압박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할 수 없었다. 엄마나 동생의 숫자도 87과 1에서 더는 변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이미 과거에 경험한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넘겼다. 머리 위의 숫자도 좀채 바뀌질 않으니 점점 무뎌져서 그러려니 했다. 엄마와 동생을 빼면 누구를 만나도 0이었다. 숫자가 없는 애들에게 일부러 말도 붙여보고 친해졌는데 그래도 머리 위의 숫자는 0이었다. 나는 솔직하게 엄마나 동생에게 뭘 했냐고, 특히 엄마는 87번이나 한 게 뭐가 있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했을 때도 마땅찮게 답할 말이 없었다. 그냥 동생에게 넌지시 너 뭐 했냐고 물어봤지만 친절한 욕설 말고는 내 정신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외에 별 소득도 없었다. 2학기 수시 그리고 수능, 나는 숫자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다 못해 거의 안 보인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냥 가벼운 병 같은 거라고, 환각 같은 거니까 나중에 약이라도 처방받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도 품었다. 수능 전날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두 분이 딱히 결혼기념일에 약속을 잡으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유달리 이상했다. 엄마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고 가버렸고 동생도 친구랑 같이 놀러 갔다. 집에는 나와 아빠뿐이었다. 철우야, 그리고 결혼기념일답지 않게 아빠는 혼자서 계속 술을 마시고 계셨다. 나는 차마 술은 마실 수 없고 아빠의 술잔만 채워드리며 묵묵히 있었다. 아빠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슬퍼 보이기도 했다. 무언가 억눌린 채 사는 것 같았다. 그런 아빠의 모습은 처음이라서 나도 당황한 채 술만 따랐던 것 같았다. 사실 넌 입양아야. 네? 내 핏줄도 내 엄마 핏줄도 아니라고. 아빠는 그렇게 말하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아예 벽나발을 불기 시작했다. 나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라고 부정했던 불건전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설마 그럴 리가. 아빠 사실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지금이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벽나발을 불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초점 없던 눈빛에 나는 굴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저 사실 제 생일 때부터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숫자? 네, 머리 위에 숫자요. 저 아빠는 0, 다른 사람들도 다 0. 아빠는 멈칫한다. 내가 고의로 누락한 두 사람을 곧바로 직감했기 때문일까? 나는 아빠가 재촉하기 전에 말했다. 동생이 1, 엄마가 87이었어요. 이런 쌍놈의 새끼가! 아빠는 그대로 손을 들어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그대로 식탁에서 쓰러져 바닥에 엎어졌다. 아픈 것보다 갑자기 격노한 아빠가 이해되지 않아 얼을 탔다.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숫자 얘기를 짓거리면, 아니, 엄마나 내 동생에게도 이 뻥끗했다간 호적을 파버릴 줄 알아. 아빠의 얼굴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19년 내 인생에 찾아볼 수 없는 분노 때문인지 정말 시퍼렇게 변했다. 사람이 화가 너무 나면 새빨개지는 게 아니라 창백하게 질리기도 한다는 걸 나는 그날 깨달았다. 죄송해요. 죄송한 줄 알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숫자 같은 거 얘기하지도 말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전에. 나는 그대로 엉금엉금 기어가 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울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소리가 새나가면 무어라 화낼지 몰라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빠가 왜 그렇게 격정적으로 반응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해하기도 싫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아빠의 말처럼 내가 그냥 정신병에 걸린 거였으면 좋겠단 생각도 들었다. 엄마가 불륜하다니, 이제 고1이 될 동생이 벌써 다른 남자랑 몸을 섞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현명하게 의심했어야 했다. 왜 아빠가 결혼기념일에 혼자 술을 마셨던 건지. 나는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했어야 했다. 결혼기념일에 혼자 술을 마신 게 그날 한 번이 아니란 걸.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할 단초가 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침을 차려주는 엄마를 봤다. 88. 숫자가 바뀌었다. 나는 하마터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침착하게 다시 줍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다. 그리고 등교 직전 아직 방에서 자고 있을 동생의 방문을 열었다. 이 숫자가 바뀌었다.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날 쯤에야 나는 잠시 숨을 돌리며 뒤집힐 것 같은 속을 비웠다. 학생, 괜찮아. 갑자기 여기서 토를 하면 어떡해? 경비 아저씨가 급히 달려와 내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경비 아저씨를 뿌리치고 달렸다. 너무 역겨웠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났다. 창작물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수능이 끝났다. 잘 본 건지 모르겠다. 어젠 아빠한테 뺨을 맞았고 울면서 잠들었다. 내가 OMR 마킹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었다. 그보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를 다시 봐야 한다. 아니, 그건 친구들이랑 PC방에 가면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무시할 순 없다. 친구 집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가출은 극단적이다. 아예 정면 돌파할까? 결혼기념일에 어딜 가서 뭘 했냐고. 엄마에게 묻는 건 좀 그러니까 동생을 추궁할까? 엄마와 동생의 숫자가 늘었다. 다른 모든 사람이 0이었던 숫자가 다른 두 사람이 그날을 기점으로 숫자가 늘었다면 서로 다른 행동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둘이 말만 다른 약속이고 함께 행동했든 혹은 각자 행동했든 그 행위 자체는 똑같을 것이었다. 그래, 동생을 추궁하자. 곧 엄마 생일이니까 그걸 핑계로 바깥에 불러내는 거다. 조금 싸우더라도 만회할 수 있다. 그런데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인다고 말해야 할까? 아빠는 엄마나 동생에게 말하면 호적을 파버린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하다. 허울뿐인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그런 말을 한 걸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숫자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잠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아빠도 숫자가 보인다면? 에이 설마. 나는 금세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 거라면 내가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그렇다고 답했겠지. 아닌가? 아니,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가정이다. 어쨌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숫자의 의미를 밝혀내는 일이다. 동생에겐 문자를 넣었다. 읽긴 했는데 알겠단 대답이 돌아오질 않는다. 뭐 상관없다. 당장 급하게 알아내야 할 건 아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동생이 없을 때 동생 방을 뒤져서 알아내야지. PC방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니 동생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다.
나는 그냥 이참에 바로 동생 방을 뒤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괜히 함부로 뒤졌다간 부모님이 의심할 수 있고 특히 아빠는 바로 눈치챌 수 있으니까 새벽에 두 분 모두 잠드셨을 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차피 PC방에서 자면서 계획하느라 새벽까지 버티는 거야 일도 아니었다. 새벽 3시 모두가 고요히 잠든 시간 나는 부모님이 깊이 주무시고 계신 걸 확인하고 동생 방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불을 켠 뒤 천천히 둘러봤다. 여자라고 꼭 깔끔하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질러진 모습에 원하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막막해졌다. 하지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어질러진 걸 다 기억하고 있을 린 없을 테니 오히려 이것저것 들춰보긴 딱 좋았다. 30분을 뒤진 끝에 나는 동생의 생활 습관을 정말 고쳐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자물쇠가 달린 비밀일기장이었다. 열쇠는 찾지 못했다.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나 싶지만 지금으로선 여기에 내가 찾던 진실이 담겼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열쇠는 없지만 자물쇠는 조잡했다. 나는 내 필통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며 클립으로 만들었던 락픽을 찾아 자물쇠를 이리저리 쑤셔봤다. 딸칵 열렸다. 시간을 확인했다. 두 분 모두 잠귀가 밝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었다. 40분 정도 지나 벌써 새벽 4시에 가까워졌다. 나는 길게 볼 것 없이 결혼기념일에 쓴 일기를 찾았다. 제발 일기를 썼길 바라는 심경으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천천히 넘겼다. 11월 15일 수요일. 있다. 나는 재빨리 전문을 핸드폰 무음 카메라로 해당 내용을 찍고 일기장을 잠근 뒤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 불을 끄고 나와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판도라의 상자에 자물쇠를 땄고 이제 여는 일만 남은 기분이었다. 이 사실을 아빠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기어코 숫자의 의미를 알아내려 했다고 호적을 파버릴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인제 와서 겁먹은 거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어쩌면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일반인 중에 얼마나 했다고 내 주변이 전부 0인 것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건 직감하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나간 엄마와 동생의 옷차림이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게 아니란 건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둘의 옷차림 나갈 때와 돌아올 때가 조금 달랐다. 그래, 정황 증거 하나 더 찾아냈다고 결정적인 걸 찾았다는 양 굴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물증이 내 갤러리에 담겼지 않은가. 잠이 오질 않았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서 볼 생각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엄마나 동생을 붙잡고 생난리를 칠 일은 없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동생이 집에 들어왔다. 3. 숫자가 바뀌었다. 동생은 아침 먹었다면서 빨리 씻고 바로 등교하겠다고 난리였다. 아, 맞아. 오빠 수능 잘 봤어? 그걸 이제 묻냐 문자 보낸 건 다 씹더니 나는 적당히 고개를 주워거렸다. 어차피 나도 간밤에 동생 방을 뒤진 터라 피차할 말은 없었다. 수능 끝난 고3의 학교가 뭐 있겠는가. 종례 후 점심 그리고 학교. 남은 시간은 자습을 빙자한 놀자판. 나는 심란한 마음을 달래느라 결국 학교에서 갤러리를 열어보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게임하고 PC방에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그제야 갤러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걸 떠올렸다. 막상 확인하려고 하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걸 확인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온갖 끔찍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남았다고 하지만 그 희망이 튀어나온 끔찍한 것들에 비해 열만한 가치가 정녕 있는 것이었을까? 아빠처럼 알면서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진은 찍었다.
어쩌면 매몰 비용의 오류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알아볼 진실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었다. 갤러리를 열었다. 19살 남정네가 사진 찍을 일이 얼마나 있다고. 최근 사진의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찍은 동생의 일기장 전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격하고 거세게 뛰었다. 11월 15일 수요일 언젠가 이 일기를 들춰볼 오빠에게. 그 언젠가를 위해 쓰는 일기니까 이걸 읽을 때쯤 오빠가 몇 살일지 모르겠네. 적어도 20살은 넘겼을까? 오빠는 은근 순진해서 사람을 잘 믿으니까 어쩌면 이 글은 영영 읽히지 않을지 모르지. 그래도 오빠에게 진실을 알 기회는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가족으로서의 양심이랄까 아니면 선이랄까 막상 진실을 적으려고 하니까 또 심통이 나네. 맨입으로 알려주긴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나도 대충 알겠어. 이건 친구나 지인에게 숨길 수 있어도 가족에겐 숨기기 힘들어. 왜냐면 가족과 집은 나의 안식처인걸.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잖아. 마음의 틈은 방심을 만들어낼 거야. 그 방심은 분명 눈치 없는 오빠도 눈치채게 만들 큰 실수를 만들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언젠가 오빠의 손에 들어가게 될 거야. 오빠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건 엄마나 나의 이상함을 눈치챘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걸 묵인하는 아빠의 태도마저 눈치챘을지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서 끝까지 무시해줬으면 해. 영영 몰랐으면 해. 오빠는 나의 가족이니까 엄마도 오빠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응, 분명해. 여자의 감이야. 나도 처음엔 왜 오빠가 아니라 나인지 몰랐어. 하지만 금방 깨달았지. 오빠는 평범하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이해하지도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었으면 해. 나는 오빠를 영원히 오빠로 생각할 거고 오빠도 나를 영원히 동생으로 생각해줬으면 해.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는 그러고 있어.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게 되네. 역시 언제 읽을지도 모르는 걸 딱딱 밝혀 적으려니까 못 쓰겠어. 대신에 다른 힌트를 줄게. 여기까지 눈치챘으면 대충 언제인지 알 거야. 그날 혹은 그날 직후 일어난 뉴스를 찾아봐. 그날과 관계된 나중의 뉴스도 괜찮아. 오빠는 눈치가 없어도 똑똑하니까 사람을 잘 믿긴 해도 모르진 않겠지. 하지만 믿어줬으면 해. 나나 엄마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빠도 이해해주니까. 오빠도 그러리라 믿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린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아빠가 늘 입에 달고 살았잖아. 그렇지? 일기는 여기까지였다. 나는 허탈, 공포, 안도, 불안 등등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내릴 정거장도 놓친 채 종점까지 버려졌다. 학생, 안 내려! 결국 버스 기사 아저씨가 화를 내고 나서야 멍하니 내렸다. 뉴스를 보라니 그날 직후 혹은 그날과 관계된 이후의 뉴스를 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으면? 다시 집으로 가려고 맞은편 정거장을 찾았는데 내가 탄 게 막차였는지 버스가 끊겼다. 하는 수 없이 걸어가야 했다. 집에 좀 늦게 들어간다고 부모님께 전화한 뒤 나는 멍하니 길을 걸었다. 가는 길에 뉴스를 찾아볼까 싶었지만 인제 와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더는 알고 싶지 않았다. 이만하면 많이 열지 않았는가. 어차피 동생은 내가 일기를 봤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엄마는 당연하고. 그냥 모른 척하자.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머리 위에 숫자는 더는 안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언젠가 알기 싫어도 알게 될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있다면 내가 굳이 지금 알아야 하는 걸까? 나는 밤길을 걷다가 정말 우연히 골목을 쳐다봤다. 가로등 없이 지독하게 어두운 골목이었다. 어째서인지 거기엔 숫자가 보였다. 0 아래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이라 형체만 분간될 뿐 누가 거기 서 있는지 몰랐다. 1. 숫자가 바뀌었다. 살짝 수그린 듯 했던 숫자 1은 이제 올곧게 섰다.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쪽을 보기 전에 딱히 일에 입체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개를 돌리면 숫자도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다. 나는 아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가 깨어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철우야, 괜찮니? 아, 네, 이 시간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막차 끊겼는데 너 데리러 갈까 생각했지. 뭘 굳이? 나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엄마의 숫자를 보는 게 무서웠다. 88에서 더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의 숫자는 얼마나 바뀌는 걸까? 나는 정녕 알 수 없었다. 알기도 싫었다. 이제 자야겠다, 애구고. 엄마는 허리를 짚으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엄마, 응, 나 사랑해? 나는 진실보다 거짓말을 택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닫기로 결심했다. 엄마는 피곤한 기색에도 싱긋 웃어줬다. 89. 그럼 사랑하고 말고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 8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본다. 저 구름 위를 걸으면 어떨까? 푹신푹신할까? 저 구름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천사들의 세상? 구름 너머의 세상은 누구에게나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진다. 인간이란 나약하고 이기적이어서 미지의 세상을 낙원으로 묘사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현실과 멀다. 자기 전 폰을 보다 이상한 글을 발견했다. 구름 위 세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홀린 듯이 클릭한다. 구름 위에 세상이란 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궁금하다면 오늘 밤 구름을 상상하며 잠드세요. 경이로운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때마침 졸렸던 나는 무의식적으로 구름을 머릿속에 그리며 잠들 수밖에 없었다. 여긴 어디지? 눈을 떠보니 구름 위에 누워있다. 분명 꿈일 거라 확신하지만 내 모든 감각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다. 풍경은 너무나도 경이롭다. 내 위엔 오직 푸른 하늘과 태양, 내 아래엔 끝없이 펼쳐진 구름뿐이지만 환상적이다. 구름은 무척이나 부드럽다. 햇빛은 따스하다. 구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것만 같다. 문득 손에 무언가 느껴진다. 어떤 종이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 안내문, 구름 위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현실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신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낙원입니다. 하지만 시각은 언제나 진실을 감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래 내용을 고지해 줄 의무는 없지만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래 내용을 따르십시오. 구름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안내문에 적힌 내용을 따른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만일 구름을 화나게 한다면 여러분은 구름에게 잡아먹혀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구름은 본질적으로 액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절대 태양을 등지지 마십시오. 태양을 바라보진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항상 내 몸의 정면이 태양 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구름의 숨구멍을 막지 마십시오. 구름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곳을 나가고 싶다면 태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곳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이곳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게 됩니다. 이를 경계하십시오. 걷다 보면 형형색색의 구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전한 것은 오직 무채색의 구름뿐입니다. 그들도 화나면 여러분을 잡아먹지만
그들의 색상에 따른 행동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의 구름. 되도록이면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셔야 합니다. 초록색의 구름. 그들의 위에선 극심한 멀미와 두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토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어도 안 됩니다. 견뎌내십시오. 파란색의 구름. 구름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원래 세계와 이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시다면 파란색의 구름을 한 움큼 먹으십시오. 하늘과 구름이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그 외의 색을 가진 구름. 이곳에는 원색과 무채색의 구름만이 존재합니다. 태양을 1분간 바라보십시오. 눈을 깜빡이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력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항상 경이로움과 환희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면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들은 해당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슬픔.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한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참으십시오. 공포. 이유 없는 공포는 없습니다. 즉시 그곳에서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누우십시오. 분노. 소리를 지르십시오.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지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구름이 여러분의 분노에 분노할 것입니다. 죄책감. 즉시 무릎을 꿇고 사죄하십시오. 사죄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감정. 다소 위험합니다. 파란색의 구름을 찾아 먹으십시오. 사라질 것입니다. 5번 항목과 6번 항목을 동시에 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구름이 되십시오.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를 본다면 당신의 착각입니다. 이곳은 구름과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빨간색의 구름을 찾으십시오. 빨간색의 구름 위에선 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만약 하늘이 어두워진다면 파란색의 구름을 찾으십시오. 이제부턴 파란색의 구름이 여러분의 하늘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걷다 보면 천사의 형상, 여러분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을 가진 구름이 나타나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들의 색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무채색. 그는 무능합니다. 다음을 기약하세요. 빨간색. 여러분의 신체 기관 중 가장 액체에 가까운 것을 그에게 내어 주십시오. 단, 분비물과 배설물은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가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원래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구름 위 세상에 갇힙니다. 초록색. 그는 여러분의 고통을 즐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그가 만족할 때까지 본인에게 가하십시오. 그가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원래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해야 합니다. 파란색. 이전에 파란색의 구름을 먹지 않은 경우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을 원래 세상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전에 파란색의 구름을 먹은 경우 그가 주는 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잘 버텨낸다면 원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믿어야 할 것 같은 충동에 휩싸인다. 동시에 구름과 햇살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된다. 그렇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본 문서는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부디 복사 복제 스캔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역이 필요한 경우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원문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수정하진 말아주세요. 되도록 이 문서가 더 많은 타인에게 전달돼 알려졌으면 합니다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부탁입니다. 당신에게도 자비가 있고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정도 신의는 바라지도 않으니 당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문서가 보존되고 널리 알려지게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WSO 소속 마지막 생존자인 마리안입니다. 성은 없어요. 이곳의 철칙이거든요. 물론 제가 성을 밝히지 않는 것보단 WSO라는 생소한 단체명에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WSO에서 S는 그리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의 실패로 인해 어디 계신지 모르나 어차피 범지구적 현상이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테죠.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책임의 대가로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지금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일개 사무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진 덕택에 살아남은 거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모든 선에서 WSO가 무엇과 싸웠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WSO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야겠죠. 사실 초자연 현상 자체는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류 역사보다 오래된 것은 아니죠. 동시에 그게 인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건 아닙니다. 마치 쌍둥이처럼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초자연 현상도 탄생해버린 겁니다. 예,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인류의 탄생이란 표현이 제법 거슬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것만 알아주세요. WSO는 발족 역사가 조금 복잡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어차피 WSO는 실패했고 저를 마지막으로 WSO는 역사의 잔재 속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기에 이 문서마저 사라져버리면 WSO는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죠. 당신이 역사와 기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면 부디 이 문서를 귀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WSO는 유엔이 설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비밀이에요. 그 당시 세계 정상들은 전쟁 여파를 수습하는데 국력을 쏟아부어야 해서 인류에 대한 초자연 현상의 위협을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이르러선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땐 초자연 현상이 국경을 말 그대로 쪼개버릴 줄 몰랐고 초자연 현상 때문에 망하기보단 국가 경제가 파탄나서 망할 게 뻔했거든요. 결과적으론 비밀리에 만든 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WSO가 전면에서 활동했다면 SOC도 일찍이 세간의 모습을 드러냈을지 몰라요. SOC는 언제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WSO의 활동은 주로 초자연 현상 억제였습니다. 특히 5대양에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은 탐지하기도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통제하기도 힘들어서 심혈을 기울여 막아야 했죠. 국경이 전부 단절되고 바다가 가로막힌 지금에 와선 잘한 짓인지 확신은 없지만요. 그래도 그 일말의 유예가 희망을 남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로 각 국가에게 초자연현상 대처 기술의 개발 촉구와 공유, 초자연현상 대처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암암리에 펼쳤습니다. 60년은 버텼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모여서 60년을 버틴 거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전 세계는 아니었고 그게 저희의 패착이었습니다. 시작은 아프리카였어요. 제국주의의 아니라고도 오만한 자존심, 자본주의의 근시안적인 행보가 아프리카를 멋대로 쪼개버렸죠. 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끝없는 내전이 이어졌죠. 초자연현상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상대 부족이 총 들고 자기 아들을 쏘는데 초자연현상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집트처럼 조금 사는 나라 정도야 초자연현상 대처에 주력했다지만
그마저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아프리카는 하나둘씩 초자연현상에 휩쓸렸습니다. 초자연현상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얼룩말이 사자를 잡아먹고 기린이 콧불소를 들이받으며 들쥐가 하마를 파먹는 광경은 이상한 게 아니게 됐죠. 어느 순간 부족들 간의 전쟁은 기괴한 형상의 무기가 동원되기 시작했고 머리 잘린 아이의 비명을 승전보 삼아 울리는 게 관습이 되었어요. 각종 NGO 봉사단체나 선교단체들은 저들이 믿는 신이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걸 의심치 않고 더욱 열렬하게 믿었죠. 해가 반만 뜨고 나머지 반은 달 주위를 공전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별들이 스스로 꿈틀거리며 팔을 뻗어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걸 축하해주고 열렬히 환호했어요. 그 어느 단체나 사람도 세우지 않은 건축물이 우뚝 솟는가 하면 사막이 숲이 되고 드넓던 초원은 오래전 파묻힌 기괴하고도 음험한 신전을 드러낼 협곡으로 변모했죠. 그러나 그들 누구도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제국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선들을 그들은 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안심했어야 할 게 아니라 더욱 경계했어야 했는데 WSO는 아프리카의 급변하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벅찼어요. 국경이 단절되고 나서야 조사를 중단하고 한숨을 돌렸죠. 사실 한숨 돌릴 때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국경 단절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국경 단절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니까요. 다만 아프리카는 발원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아프리카를 해결한들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WSO는 그 점을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SOC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SOC가 그쪽에선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이름이건 어떤 기치를 내세우고 활동하건 그건 인류의 뿌리를 둔 조직이 아닙니다.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진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인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인류가 인류를 위한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래로 당연한 기치가 되었습니다. 종의 개체가 종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종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다른 종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 그건 어쩌면 어느 의미로는 초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작 짐승 보호하는 걸 떠올리며 등치하지 마세요. 지성과 인격,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다른 지성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SOC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의 국경 단절은 점차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프리카 다음은 오세아니아였어요. 육로가 단절되면 눈치채기 쉽지만 바다가 단절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지구가 꾸민 해류를 뒤엎어버리고 본 적 없는 어종이 군집을 이뤄 해안가를 급습하는 광경은 노골적인 처사였죠. 인간과 물고기 사이의 수정이 이뤄지고 인어공주의 탄생이 목도되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애들 동심은 좀 깨졌겠지만 파도가 인간과 대화하고 부표가 상어를 잡아먹는 풍경도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은 사출기처럼 사람들을 바다로 던져버렸고 그럴 때마다 모래사장의 사구가 솟아올라 날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낚아채는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갈매기들은 제 동족의 심장을 낚아채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새우는 고래를 뜯어먹어 그 사체를 육지에 내던졌죠. 어느샌가 부두까지 헤엄친 플라스틱 섬이 그대로 섬 하나를 통째로 삼킨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수정해야 했죠. 뉴질랜드의 양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입이 어느새 경계선이 없어진 채 붙어버렸다는 건 뒤늦게 눈치챘죠. 그걸 치던 목동도 입술만 남고 입이 없어졌거든요.
화산의 용암 속에서 기어나온 것들이 인간과 키스하고 화산재가 눈처럼 내려 어린아이들이 혀를 내밀어 맛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WSO가 오세아니아를 포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4년이 조금 안 됐어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끝낸 참이었죠. 미국은 WSO의 보고를 뒤늦게 경청했습니다. 아프리카 꼴이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붙은 중동이라고 다를 게 있었을까요? 자랑스러운 미군이 후세인의 공격으로 죽은 줄 알던 미국이 맹공을 펼쳤지만 맹공을 펼칠 대상을 잘못 잡은 게 흠이었죠. 아마 그 실책이 돌고 돌아와 미국을 덮친 걸 겁니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 다음은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아시아, 아니면 그만큼 낙후됐을 남아메리카. 사실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WSO는 그 즈음에 이미 급변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대서양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고래가 혀를 놀리는 광경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돌고래가 옛적 난파된 조각으로 캐치볼 하자고 배에 던지는 건 또 어떻고요? 차라리 아틀란티스가 부상해서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는 편이 덜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이지 무력했어요. 그때 가서야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전 세계 정도론 부족했어요. 전 인류가 협력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국경 단절 이전의 세계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쟁으로 얼룩졌던 근대사 정도는 알고 있겠죠. 과연 전 인류가 협력하는 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WSO가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저흰 패착이 너무 많았어요. 실수도 잦았죠. 오인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을 짚기도 했어요.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국경 단절을 막지 못했고 세계에 범람하는 초자연현상을 억제하지 못했고 SOC의 진위와 순회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남반구의 단절 이후로 북반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많고 경제 규모도 있던 북반구는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봤자 WSO의 60년 역사는 끝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끝이라 함은 결국 모든 국가의 국경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파악하는 선에서 말하자면 남반구의 국경 단절을 북반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세계 무역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WSO는 이미 저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억제, 대비책이 아닌 적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현상을 대적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용이라도 하겠군요. 미국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땅이면 모를까.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나 동북아시아의 한국처럼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곳에선 자급자족의 미래란 멸망의 예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WSO의 권고를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초자연현상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네. 당신이 아마 살아서 이 문서를 읽고 있다면 당신의 나라는 이미 초자연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존속 중일 겁니다. 좋게 말해서 인류와 초자연현상의 공존이라고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이미 세계는 어그러졌어요. 단절되고 분리됐죠. 지구란 건 이제 지구본으로만 존재하는 허상의 구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라 함은 전국이란 말과 다를 바가 없어졌죠. WSO가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저희는 인류가 멸망하는 것만큼은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는 인류라 부를 수 없게 될지라도 무기력하게 죽어나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잘한 짓인진 모르겠네요. 당신의 국가는 얼마나 생활상이 달라졌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미국은 여러모로 많은 게 변했죠. 완전 기억 능력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무서운 일이죠. 생명의 탄생과 죽음, 인간이 장생하고 적게 낳으면서 생긴 생명의 희소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 하나의 존재는 이전만큼 소중하고 귀하지 않게 됐어요. 당신에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UN 인권선언이 유효했다고요. 당신이 알진 모르겠지만 WSO는 마지막으로 바티칸을 조사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습격을 받았거든요. 저만이 오래전 시공 설계 오류로 만들어진 빈 공간에 숨어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언젠가 들켜 죽겠죠. 저들이 스캔 한 번만 돌려도 들킬 테니까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SOC 관계자거나 먼 훗날 이곳을 어쩌다 탐사하게 된 인류 후손의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탁할게요. 이 문서를 멋대로 불태우거나 없애지 말아주세요. 복제하고 복사하고 스캔해서 퍼뜨려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차마 바라지도 않으니 보관해주세요.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도 아마 모를 거예요. 분명한 건 WSO가 실패하고 이렇게 세계가 단절된 이상 좋게 흐르기란 어려운 일이겠죠.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하지만 WSO에 오래 일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기적도 결국 초자연현상이라는 걸요.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초자연현상과 함께 해왔어요. 그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했죠. 무엇이 옳은 답인지 모르겠어요. 인류는 정령 맞게 나아가는 걸까요? 작금의 사태가 당신이 처한 현실이 정령 인류가 마땅히 나아갔어야 할 길일까요? 아,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네요. 저는 WSO의 마지막 생존자 마리안이에요. 성은 없어요. 이곳에 철칙이거든요. 그러니 누군가가 WSO의 마리안을 사칭한다면 반드시 성씨를 물어보세요. 그 개자식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테니까. 미간에 총알 한 방 박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귀하는 순수한 인간입니다. 이는 앞으로 귀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의 전제로 착용되며 혹여나 실수라도 이 전제를 부정하는 언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인간의 정의는 귀하 그 자신입니다.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고 도박에 승리하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당사가 매뉴얼을 작성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택시의 이용요금은 1억입니다. 환전 수수료는 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칩의 가치는 귀하의 순수성입니다. 본 문서는 초자연 현상 처리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생환 후 당사에서 소정의 위자료와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계신 곳은 메타 카지노라는 사설 도박장입니다. 메타 카지노는 5층 건물이며 로비와 식당, 환전소, 기타 휴게 공간은 1층, 무인 도박장은 2층, 유인 도박장은 34층, 5층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중앙 계단과 복도 끝 양쪽 비상구 계단, 그리고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각 층을 출입할 수 있으며 5층만 모든 출입구에 문이 존재합니다. 만일 귀하가 깨어난 곳이 휴게실이 아닐 경우 재빨리 위치한 곳과 소지품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매뉴얼에서 찾아 침착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1층은 정문과 비상구, 그리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이 걸린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긴 계단 끝에 택시들이 정차해 있는데 한 택시를 골라 타 요금을 미리 낸 뒤 귀하가 사는 집 주소 혹은 그 근저를 말씀하시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소는 생환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최장 체류 시간은 228시간입니다. 최단 체류 시간은 4분 32초입니다. 1층과 5층을 제외한 도박장의 체류 한계 시간은 16시간이며 시간을 잴 때는 하나의 시계로만 측정해야 합니다. 카지노 관계자는 명찰을 달고 있으며 명찰을 달지 않은 관계자는 카지노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환전소에 처음 방문하면 귀하의 순수성을 가치로 환산의 칩을 내어줍니다. 칩의 개수에 따라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성을 지킬수록 가치는 올라가지만 환전소의 가치 환산은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환전소가 아닌 곳에서의 가치 환산은 위험합니다. 가치 환산 이후 환전소는 칩을 현금 수표로 교환해주며
환율은 그때의 환전마다 귀하가 지킨 순수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칩을 잃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또한 반영됩니다. 모든 계산은 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기간 체류해야 한다면 생존을 위한 소비 또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메타 카지노에서의 모든 선택은 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칩은 귀하의 순수성. 칩의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귀하는 정의로는 순수한 인간이지만 이는 메타 카지노에 인간이 귀하밖에 없기에 나온 결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하는 도박 외에 언제라도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장이 아닌 곳에서 칩을 지불하면 잃어버린 순수성이 귀하의 육신에 즉각 반영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칩을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시도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박장에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5층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이 없습니다. 10개 미만 생환자 중 한 명도 5층에 진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1층에 어슬렁거리는 암거래상이 귀하에게 접근해 다른 것을 대가로 칩을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칩의 개수가 10개 이상 100개 미만인 경우 귀하는 대다수의 사례와 같습니다. 칩을 적극적으로 벌지 않으면 칩을 지불해 생존해야 합니다. 칩을 잃었을 때 칩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순수성을 적게 잃지 않습니다. 무인 도박장엔 각종 슬롯이 있으며 환수율은 약 101%입니다. 무인 도박장의 모든 슬롯이 꽉 찼다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나 관계자가 아닌 이가 귀하에게 접근해 다른 슬롯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유인 도박장에 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5층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칩을 잃을 때마다 체류 1개 시간이 4시간씩 차감됩니다. 칩을 얻을 때마다 체류 1개 시간이 30분씩 차감됩니다. 환전소에 자주 들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시비에 휘말리거나 싸우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칩의 개수가 100개 이상 206개 미만. 귀하는 대다수의 사례보다 조금 더 순수한 인간입니다. 순수성의 가치를 조금만 더 올리시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칩의 개수가 차감됐을 때 칩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순수성을 적게 잃지 않습니다. 칩을 얻는다고 더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무인 도박장엔 각종 슬롯이 있으며 환수율은 약 100.1%입니다. 무인 도박장의 각종 슬롯 중 뼈와 관련된 모든 슬롯은 피하셔야 합니다. 유인 도박장엔 각종 딜러들이 다양한 게임을 열고 있으며 판도는 칩과 육체 둘 중 하나를 걸 수 있습니다. 어느 게임에서든 이길 경우 상대방이 건 것의 배당을 통해 지급됩니다. 유인 도박장의 환수율은 평균 140%입니다. 딜러가 추가 게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귀하 외의 플레이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칩을 잃을 때마다 체류 1개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칩을 얻을 때마다 체류 1개 시간이 2시간 연장됩니다. 환전소가 귀하에게 호의적입니다. 관계자 외의 존재들이 귀하에게 칩을 꿔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칩의 개수가 206개 이상, 개 미만. 귀하는 매우 순수한 인간으로 판명됐습니다. 당장 탈출이 가능하나 메타 카지노는 귀한 손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메타 카지노는 귀하에게 매우 호의적이며 소비와 유흥을 적극 권장합니다. 칩을 잃는다고 귀하의 순수성을 잃지 않습니다. 무인 도박장엔 각종 슬롯이 있으며 환수율은 약 91%입니다. 자리가 다 찼다면 관계자가 귀하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유인 도박장엔 각종 딜러들이 다양한 게임을 열고 있으며 판도는 칩뿐입니다. 유인 도박장의 환수율은 평균 94%입니다. 모든 이가 귀하의 게임을 주목하며 환호하고 아쉬워할 것입니다. 칩과 관계없이 게임당 체류 1개 시간이 3시간씩 연장됩니다. 환전소는 귀하의 환전을 거부할 것입니다. 관계자 외의 존재들이 귀하를 노릴 것입니다. 귀하는 자신의 순수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귀하가 메타 카지노에서 나갈 방법은 2가지뿐입니다. 누군가가 펜으로 벅벅 그어놓다 못해 알 수 없는 문자를 더디펴나 알아볼 수 없다. 귀하의 순수성만이 모든 가치를 대변합니다.
칩의 개수가 개 이상일 경우 이 페이지는 어떤 항목에서도 5층에 대한 서술을 확인할 수 없는 귀하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층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귀하는 메타카지노의 관계자입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자지 않아도 되지만 정신의 피로함을 이기지 못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육신은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그는 귀하의 육신이 가진 순수성을 칩으로 환산해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5층의 일부는 유인 도박장에서 환수한 플레이어들의 육신을 수습하는 곳입니다. 귀하의 탈출 방법은 귀하의 육신을 판돈으로 되도록 온전히 따내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내지 못했지만 전부 얻는데 성공했다면 5층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육신을 귀하의 육신에 조립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립된 육신 혹은 따낸 육신은 귀하가 구매해야만 귀하의 것이 되며 계산은 칩으로 이루어집니다. 5층에 있는 도매상이 육신의 판매를 담당합니다. 누군가가 수수료를 제한 1억을 환전해 귀하의 육신으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저지해야 합니다. 메타카지노의 관계자로서 도박과 유흥을 권장하기 위한 사무용 육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여타 플레이어처럼 위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칩은 위장한 플레이어의 육신에 맞게 지급됩니다. 위장했을 땐 칩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장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구매했다면 그 즉시 구매한 육신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때 메타카지노의 사장이 귀하에게 나타나 그동안 수고했다며 1억 수표를 건넬 것입니다. 1층 정문이 아닌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을 통해 택시를 타고 원하는 행선지 국내에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장 체류 기간은 232시간입니다. 최단 체류 시간은 4시간 4분 32초입니다. 당사는 생활한 귀하가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육신을 가지고 돌아온 존재를 반드시 붙잡아 귀하의 생환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는 순수한 인간입니다. 이 점을 언제까지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